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다. 방역 패스가 더욱더 강화된다는 점도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매장 내에서 혼밥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예상대로 이달 말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또 토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그리고 기온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말 동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주말 오늘 내일 이제 시장 잘 보시고 주말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또 거리 두기도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또 집 안에서 집콕하면서 어떻게 연말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홈파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홈파티를 좀 준비하면서 올 연말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의미 있게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12월 FOMC를 통과한 목요일장의 주제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목요일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화장품 코로나 속 수출 견고 향후 전망은?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화장품 얘기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번 주까지만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과 섹터들을 좀 짚어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섹터들 좀 담으려고 좀 노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중에서 화장품이 사실은 좀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화장품에 대한 섹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식음료라든지 사실 좀 많이 소외했던 섹터들로 좀 매세가 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좀 기미는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좀 섹터 준비해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진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근데 네.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이 참 안 좋아졌지만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또 체질 개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내년도에 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사업 체질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지금 제목에서 보시듯이 수출이 견고하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화장품 시장의 환경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성장주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화장품 시장도 사실 이제 올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4% 정도 좀 성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 34조 원 정도 지금 화장품 시장이 좀 형성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면세점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면세점이 그래도 한 28%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좀 화장품 시장의 좀 성장을 좀 어느 정도 견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면세점 매출 비중이 국내 전체 화장품 시장의 거의 47%에 이른다고 하니까 결국 그 얘기인즉슨 면세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회복에 좀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좀 내년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진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내 소비 효과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2023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글로벌 여행이 내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후년까지 약간 밀린 듯한 느낌이 나면서 네. 글로벌 여행 재개 효과가 2023년도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그래서 네.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한 9%, 그다음 내후년에 한 6% 정도 어쨌든 시장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점,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화장품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약 20%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한 9조 6천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수요가 좀 상당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장의 성장성을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출 금액이 9조 6천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좀 수출이 10조 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사실 이제 중국 소비가 살짝 둔화되는 부분이 좀 우려는 스럽습니다만 어떤 미국이라든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좀 이제 지역에 좀 어느 정도 다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의 회복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모레 패시픽을 좀 이제 필두로 해서 사실은 이제 브랜드가 좀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좀 많이 축소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온라인의 어떤 이제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벤처 이제 뭐 이제 화장품도 벤처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진입을 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기존의 브랜드 업체들의 좀 약간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벤처 기업들이 또 더 잘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기존의 상위 한 12개 정도 브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 점포 수가 상당히 뭐 2016년에는 한 8,0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올해는 한 3,300개 정도로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도 지금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좀 진단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또 채널별로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럭셔리 채널, 특히 이제 LG생활건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에서 여전히 좀 이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글로벌 여행이 좀 재개될 때 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좀 수출, 해외 쪽의 시장이 여전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시장의 성장성이 흔들리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좀 수출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뭐 올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전망을 봐도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 그 차지하는 채널 비중 가운데서 면세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기대가 좀 높아졌다가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좀 비관적으로 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제한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 9% 정도 화장품 시장 국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후년 정도의 여행 재개로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내후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쪽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북미나 유럽보다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사활을 걸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은 글쎄요. 일단 첫 출발은 그 럭셔리 브랜드로 좀 잘했거든요. 설화수, 후 이런 게 잘했지만 그 후속 타자가 좀 없어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세점이라든지 뭐 수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현지 생산 판매 같은 부분은 거의 이제 중국 수요가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화장품 시장이 좀 회복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소비 국가인 중국의 소비 정상화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이 한 연간 17% 정도 성장이 예상돼 있고 다만 이제 내년에 한 5% 정도밖에 좀 성장을 못하다고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중국 시장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 중국 화장품 이제 수출 규모가 42억 달러 정도로 좀 기록을 하면서 한 38%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좀 사실 네. 이제 수출이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크고 또 사실 좀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좀 충분한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방향성이 한 세 가지 정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럭셔리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럭셔리 수입 브랜드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시장에서 어떤 럭셔리 프리미엄 화장품의 좀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0에서 65%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여전히 한 50% 정도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좀 상승은 조금 더 견조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네. 로레알이라든지 뭐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같은 좀 럭셔리 브랜드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프리미엄 시장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럭셔리 고가 브랜드에서만큼은 분명히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뭐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그런 럭셔리 공략이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와 반대 좀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의 약진이 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발음하기 힘듭니다만, 이제 바이체린, 뭐 찌란당, 뭐 캉스, 프로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이제 로컬 브랜드들의 좀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내 화장품 생산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한 5,500가까지 좀 늘어나면서, 예. 사실은 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시작하는 이제 세대들에게는 합리적인, 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가격으로서 지금 승부를 걸다 보니까 좀 이렇게 로컬 업체들의 좀 경쟁력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니즈 마켓을 잘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 지금 탑10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좀 진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중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저가 브랜드들에게는 사실은 좀 이제 리스크 요인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뭐 프리미엄 라인이든 지금 중저가 라인이든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고가 라인도 고가 라인이지만 지금 중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로컬끼리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로컬 브랜드끼리 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계속 순서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업체가 지금 시장을 좀 도미네이트 하는 게 아니고 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탑 1, 2, 3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 서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상황이 좀 벌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15, 16년에는 바이체린, 2017, 18년에는 카슬란, 뭐 2018, 19년에는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로컬 브랜드들이 서로 이제 뭐 탑 원 자리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좀 치열한 경쟁이 로컬에서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 판매 채널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다 연계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인 흐름과 좀 화장품 어떤 섹터도 같이 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좀 채널의 좀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국내 업체들의 어떤 원 브랜드 샵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좀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공략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가 정말 전자제품을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화장품은 워낙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심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우리 내수 시장도 역시 중저가 브랜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 들어서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좋은 소식들을 내놓았어요. 올해 지금 아까 보셨듯이 올해 중국 쪽의 수출이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이 속에서 광군제 효과가 LG 생활건강이 있었습니다. 11월 광군제 시기에 브랜드 후가 또 견조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 내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원 차이나 전략해서 중국 내에서 다 정리하고 설화수 가지고 온라인으로 잘 공략하겠다 이런 사업 전략을 펴면서 주가도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시장 내에 또 다른 화장품 관련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큰 소비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수가 뭐 워낙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소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좀 이슈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일단 뭐 위축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양극화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소비 억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추세적으로 어떤 소비의 좀 둔화가 우려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9월에 좀 대홍수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해외 화장품 소비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도 약간 애국 소비 열풍이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꿔차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되면서 이제 뭐 글로벌 업체들, 뭐 우리나라 포함이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소비가 살짝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30년 만에 좀 중국 화장품 법규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제품이라든지 뭐 제품의 수입 허가, 뭐 등록 소비재 관련된 좀 법규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좀 적용이 됐는데요.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어떤 개정을 인해서 화장품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역할이 변경이 됐는데 원료라든지 관리 인증 등록 광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타이트해졌고요. 이와 관련돼서 책임자의 어떤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문책에 대해서 좀 강화되는 쪽으로 사실은 이제 법규가 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 업계 같은 경우 좀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부실 기업들은 좀 빠르게 퇴출하지 않을까 좀 시장의 정화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좀 타이트하다는 점은 사실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사치세의 어떤 부과 여부가 좀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럭셔리 화장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시기는 내년 한 2, 3월경으로 예상은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사실 이 부가가치세 관련돼서도 이제 사치세 관련된 부분이 따로 지금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럭셔리 화장품 소비 관련된 쪽으로도 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예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법규가 빠르게 해결되지 뭐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 같은 좀 럭셔리 매출 비중이 높은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치세 부과 이슈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경제 관련된 좀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정책적인 불확실성 요 두 가지까지 좀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된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너무 비싼 화장품 쓰니까 세금 더 내세요.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지금 사치세 부과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럭셔리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의 확실시된 건 뭐가 있을까요? 사치세 뭐 주류 쪽인가? 뭐 위스키? 사치세 관련돼서 좀 카테고리가 좀 많은데 제가 볼 땐 그 명품 의약품이 일단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은 럭셔리 화장품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는 좀 있는데 이게 2016년에도 한번 좀 이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투심에 좀 악화되는 악재는 분명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소비 심리가 좀 둔화되고 있는 조짐들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애국 소비 열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쪽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법규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사치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어떤 품목들이 들어가야 될지 내년 2, 3월 정도에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럭셔리 화장품이 들어가는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꼽아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4, 50배 정도 돼서 사실 최근에 낙폭이 과대해서 사야 된다. 뭐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도 요즘 화장품 쪽에 대형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LG생활건강이 그래도 한 20배대 수준으로 PER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좀 잘 보시면서 업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브랜드보다는 이제 뭐 OEM, ODM 관련된 쪽으로 해서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세도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법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뭐 원료라든지 뭐 이런 재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지금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실적을 보게 된다면 국내 사업 매출은 한 27% 정도 성장을 했고요. 특히 중국 사업이 한 40% 정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장 점유율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또 화장품 ODM 시장에서 상당히 탁월한 지위를 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4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뭐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35% 이상 지금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저가 브랜드,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지금 로컬 브랜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1위를 계속 찍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바이체린, 뭐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올해는 지금 화시즈라는 이제 브랜드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 제품을 모두 코스맥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네. 로컬 브랜드 제품을 다 지금 코스맥스가 만들고 있고 네. 그런 상품이 좀 히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매출 같은 경우 2015년 대비했을 때 2022년 올해 거의 3배 이상 매출이 뛰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네.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이제 좀 강화된다고 하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좀 부실 기업이라든지 좀 화장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좀 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 퇴출될 수가 있는데 사실 코스맥스가 이제 연구 개발 뭐 제조뿐만 아니라 대관 등록 허가 업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어떤 좀 법규가 시행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 생각이 들면서 코스맥스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코스맥스 주주분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코스맥스 지난해 코로나 때에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 역시 지난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 자체를 상반기에 다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거의 뭐 2배 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네. 전망치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주가 왜 이런가요?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부진해요. 올해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 소외돼서 그렇습니다. 아, 너무하네요. 실적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다음 섹터도 그렇지만 예. 실적은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돼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피크아웃 논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너희 올해 그래 아니 이번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번에 왜 잘 나왔어. 피크아웃입니까? 다음 분기 잘 나올까? 이렇게 좀 우리가 항상 그런 이제 논리에 갇히는 거죠. 화장품 안 좋은데 너네 성장하겠어? 이런 그런 식으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증권가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려도 성장주에서 물려라. 약간 이런 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 관련된 어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스카운트를 받을 요인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다가 뭐 이제 매달 이제 수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화장품 관련된 이제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의 논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섹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화장품 섹터를 포트에서 뭐 여러 개 혹은 뭐 비중을 많이 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은 좋으나 좀 저평가돼 있는 어떤 이런 종목으로서 포트 한두 개 정도 편입하는 건 좋으나 제가 볼 때는 뭐 전체 포트에서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저는 좀 반대라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맥스는 살짝 좀 실적이 좋은 부분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11월 말일에 우리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때 코스맥스가 9만 원도 깼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0만 1,0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소개는 드리지만 사실은 왜 한 발 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래 갖고 계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네. 일단 지금 저는 충분히 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진짜 타이트하게 8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 살짝 머미시는 14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면서 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코스맥스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과연 연말에 좀 더 탄력을 줄 수 있을지 짧게 한번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9천 원을 말씀해 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시죠. 실적 새 역사 쓴 철강주 내년에도 지속? 네, 철강주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뭐 알루미늄 주식까지 해서 네. 뭐 다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1월 말일에 26만 원까지 저점 찍고 나서 오늘 보시면 이 주요 지지선, 주요 이평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28만 원 지지해야 저점을 높여나가는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철강 산업의 업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 철강 섹터도 네. 중국을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생산 감소한다면서요? 중국에서? 네, 지금 사실 중국이 참 여러모로 좀 골치가 아픈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좀 사실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수요 약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추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여전히 철강 가격은 좀 높은 레벨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가격은 높은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철강 주가가 지금 언더퍼폼할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약간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철강의 밸류에이션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변동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감산 정책이라든지 이제 중국 수출 제한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가에는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중국이 지금 감산한다든가 어떤 정책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로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제 뭐 상당히 안 좋았던 좀 리스크가 좀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국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그 부동산 리스크는 좀 최악을 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산업이 GDP의 4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디벨로핑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쉽게 도려낼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그런 바닥에 대한 부분은 좀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취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랑 좀 어느 정도 이게 맞닥뜨리면서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확실히 쓰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 다만 그렇다고 어떤 부동산의 어떤 이런 좀 디폴트 우려를 좀 납두기에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약간은 좀 중국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춘절 이후 경기 부양책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철강에 대한 섹터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밝지는 않다. 중국의 어떤 측면에서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좀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철강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수치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철강이 좀 받아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주가와 어떤 전망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광석 가격이 상반기에 상승하면서 하반기에 철강 가격을 인상했다. 이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증권사에서 봤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철강 중국의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는 것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권가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악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철강주의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강주는 중국에서 어떤 소식을 확인해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장 이런 동력도 계속 발표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이 잘 나고 있는데 뭐 네. 중국과는 무슨 상관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체질 개선까지 계속하면서 네.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수출과 이런 부분과의 어떤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연결고리가 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제 좀 다운사이클에 대한 염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 주도로 좀 감산이라든지 수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이제 순수출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시켰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수요 부진이 좀 해외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이게 과연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아직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부의 감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의문성이 계속 남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이 정부를 경기를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시는 어떻게 보면 철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지금 산업군을 다시 부양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산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부양책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이 이제 내년 춘절 이후로 좀 생산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탈탄소 관련돼서는 감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시 철강의 어떤 생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어떤 의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향후에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좀 철강의 산업을 좀 강하게 육성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모멘텀은 약화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소를 방해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정부는 2030년을 좀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좀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이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좀 다운 사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는 좀 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책이 나오든 어쨌든지 간에 철강은 좀 공급 과잉된 측면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의 국내 상황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랑 중국 간에 좀 약간 이제 실제 판가라든지 스프레드 측면에서 봐서 좀 디커플링이 좀 상당히 좀 심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유통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커플링되고 뭐 디커플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기업의 좀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연저점, 제가 볼 때는 역대적으로 가장 이제 낮은 역사적 혹은 평균 그 이하까지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감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철강을 좀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주가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감산을 결정하면 그래도 철강주가 숨통이 트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네,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감산을 결정을 하고 진짜 감산이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네. 한 분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감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큼 지속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추세 전환을 위해서라면 좀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의 중심에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뭐 투자 심리라든지 어떤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계속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감산 정책에 대한 믿음,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제가 볼 땐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은 실적은 정말 좋으나 약간 반도체처럼 이런 느낌인 거죠. 내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느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얘기할 때 하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도 얘기하고 네. 뭐 조선 업황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윤여민 팀장은 철강주의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키포인트로 중국의 감산 정책의 실제 실시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오늘 저희 심화론 주제의 업종과 종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구마 100개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사실 실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진짜 최하단 그 아래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예. 성장주 위주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좀 다양한 섹터를 소개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탑픽을 그럼 꼽아볼 텐데 그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에 감산 정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탑픽 꼽아볼게요. 그러니까 좀 밴드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현대제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사실은 이제 10년 만에 철강 슈퍼 사이클이 왔어요.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연이어 갱신하고 있는 부분은 진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창사 이래 좀 최고 실적을 냈는데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 8,200억 이상,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창사 이래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돌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목이 왜 안 가는지 절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 이외에 비철강 쪽으로도 상당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빌리티 소재 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 미래 사업 쪽으로도 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모빌리티라 하면 뭐 신소재 가공 사업 확대 등 이제 결국 뭐 수소 관련된 쪽도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었고요. 모빌리티 하면 결국 이제 현대차 쪽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업을 같이 해가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철강 사업의 어떤 수급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아무리 지금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거 보면 가장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저는 좀 반대를 하고요.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그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 좀 밴드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안 가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전고점까지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상승 루머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성장주와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하면 좀 이렇게 오래 세게 물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 밴드 혹은 뭐 이제 기간 설정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뭐 밴드를 드리자고 한다면 좀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63,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주식은 확률 싸움이고 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나만 좋다고 알고 있으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할 만한 주식을 꼽아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네.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한동안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인데 제 생각에는 윤여인 팀장님이 현대제철 4분기 실적 시즌에는 그래도 이 숫자에 좀 반응해주지 않겠니? 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손절가 37,000원, 목표 주가는 63,000원 제시하면서 현대제철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보유하셨다면 지금 좀 답답함이 크셨을 만한 그런 섹터 그리고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이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철강주의 실적 그에 비해서도 못 가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철강주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역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턴어라운드를 일단 하긴 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고요. 모두 중국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마감할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지금 또 다시 코스피가 3,00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계속 3,000포인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래도 상승 추세에 대해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과 내부적인 이슈들 잘 정리하시면서 장 마감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